안녕하세요. 서초구리 방배 유스센터에서 준비한 스마트 맘마미아 부모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교육에 이어 2차 교육도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특허사업팀 박민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맘마미아는 2017년부터 삼성전자 R&D 센터의 지원으로 푸른나무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서초구리 방배 유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또한 늘었는데요.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대안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시간 편성은 약 1시간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초 뇌과학에 대한 교육과 성장 과정 및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등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전에 받은 질문 답변과 함께 실시간 채팅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인원에 대한 개별 답변이 모두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육 종료 후 강의 평가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송하오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채팅에 개인 비방 및 악플은 사전 고지 없이 차단 및 삭제할 수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으로 계시고 숭실고 한영외고 교사를 역임,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정책자문위원 및 부위원장 역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 오셨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등 다수를 저서하셨고 KBS, YTN, EBS 등 다수의 방송 특강도 진행하신 권장희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우리 서초구립 방배유센터 스마트 맘마미아 부모교육으로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온라인 영상 강의라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맘맘이야라는 그 주제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 아이들이 늘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도와주려면, 착하고 예쁜 마음을 만들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두뇌과학은 이 마음의 위치가 두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두뇌의 구조를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두뇌는 뭐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인간의 운영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잘못되면 인간이 잘못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바로 두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 두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스마트폰을 영유아기부터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 뇌 크기가 30%가 줄어든다, 이런 그 주장하는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줬을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잖아요. 작아지긴 뭘 작아져요. 머리는 보면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두뇌가 발달하게 돼 있는 건 다 아시죠? 근데 발달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달의 영역들을 크기로 비유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뇌 크기가 30%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양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이런 여러 가지 두뇌의 발달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뇌가 어떻게 발달하길래 줄어든다고 말하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뇌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먹 2개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요? 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 두뇌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우리 뇌는 요만한데 뇌는 안쪽과 바깥쪽 영역이 있어요. 안쪽은 변연계라고 부르고 바깥쪽은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안쪽 영역은 주로 본능을 담당하는 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동물의 뇌 이렇게 부르고 바깥쪽 뇌는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뇌를 말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언어. 그렇죠. 언어는 어떤 동물도 없습니다. 그럼 언어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깥쪽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도구를 만든다든가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 사람만 있죠. 이런 걸 하는 것이 바깥쪽 뇌예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은 바깥쪽 뇌가 잘 발달되는 것이 두뇌 발달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두뇌가 발달된다고 했을 때 바깥쪽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깥쪽 뇌는요, 두께가 이 두뇌 바깥쪽 2m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2mm 속에서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발달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냅스. 이 시냅스라는 것은 결국은 두뇌 발달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냅스 하면 시냅스는 이러이런 거지 하고 여러분이 시냅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두뇌 발달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시냅스? 그게 뭐지? 이런 느낌이면 발달에 대한 말은 들어봤지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보세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피워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줄까 안 줄까요? 절대로 안 주죠. 왜 안 주죠?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재우는데 앉아요. 그렇게 앉아냐 자라 할 수 없다. 소주를 한 컵 따라요. 설탕물을 진하게 타서 먹여요. 그리고 아기가 달달하니까 꿀꺽 마시고는 이제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요. 이렇게 잠재우기 정말 좋은 게 소주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옆집에 그런 엄마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겠죠, 아동학대죄로. 왜 그럴까요? 그 술을 아기들이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쫄라대면 스마트폰 항상 줘요. 식당에서도 스마트폰 항상 줘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말해요? 소장님 스마트폰 나쁜 거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나쁘긴 나쁜데 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쁜 걸 알면서 준다는 얘기는 나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가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두뇌가 문제가 생긴다고 아무리 들어봤자 어떻게 두뇌가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로 모르는 거죠. 왜? 시냅스의 발달이 뇌 발달인데 이 시냅스를 모른다는 것은 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쪽 2mm로 들어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00억 개의 뉴런과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예요. 1000억, 1000조 이것은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뉴런이 2mm 속에 있으니까 이거의 실제 크기는 엄청 작겠죠. 1000억 개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재봤더니요. 1mm를 1000번 자른 크기예요. 저렇게 생기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1000분의 1mm. 엄청 작죠. 그런데 이 1000억 개 뉴런들은요. 전부 틈이 있는 거예요. 틈. 뉴런과 뉴런 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틈새를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 여러분 1mm를 100만 번 자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겠죠? 그렇게 미세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발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가요. 이 100만 분의 1mm 공간 속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신호가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는 1초에 300번에서 500번씩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초에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네, 붙어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의 뉴런이라는 공간 안에서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전기 신호들을 발견했는데 이걸 시냅스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몇 개가 발견됐냐면요.
보통 인간의 두뇌에 10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조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해보세요.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되는 돈이에요. 예. 1000조, 그만큼의 시냅스가 내 바깥쪽 뇌에서 움직여서 나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거죠. 최근에 두뇌과학은 이 시냅스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때마다 두뇌를 보니까 거기선 또 시냅스라는 전기 신호가 생기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신호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시냅스라는 전기 신호, 이것은 언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1000조 개의 시냅스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시냅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가소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동안 뉴런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견고해지는 과정.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거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거 편하세요? 예, 익숙한 게 편하죠.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편해진 게 아니고 내가 반복할 때마다 두뇌에서는 계속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그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편하게 느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가소성은 한자로 보면 아주 쉬운데 가운데 이 소자 있죠. 가소할 때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 모양 낼 소자예요. 그러니까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모양을 만든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가자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쓰는 가자예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가소성이 뭐라고요?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그럼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시냅스는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어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오, 아들 자전거 잘 타는데 몇 살이야? 저 8살인데요. 오,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 너도 8살인데 자전거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진작 가르쳐 주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우리 아들이 막 탈까요? 아니죠. 왜 못 타요? 옆집 애는 왜 탈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애가 잘 타는 이유? 뭐라고요? 그 아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 자전거 타는 시냅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의 뇌 상태는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옆집 아이는 자전거 타는 모양의 시냅스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는 아직 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를 데려나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돼요.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뇌에 페달 밟는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져요. 핸들을 움직여요. 핸들 움직이는 시냅스도 만들어져요. 방향을 들고 위험을 살펴보고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가 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소성 원리예요. 보세요.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어를 잘해요. 한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머리 좋은 거와 상관없이 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이유. 예,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매일매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하죠. 근데 이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너 영어 잘하네? 너는 머리가 좋아서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두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가소성 원리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적용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들어가면 이 아들이 아빠 오셨다 그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이 아들 뭘 찾고 있을까요? 네, 아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빠를 찾아보겠죠. 아들을 찾아보겠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갔어? 아들을 찾습니다.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예, 자기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하고 있는 거죠.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요? 우리 아들 뭐 하나? 이제 아빠가 이제 아들 옆에 앉아서 뭐 하는지 봅니다. 봤더니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 아빠 너무 좋아합니다. 와, 우리 아들 천재구나, 천재. 이거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게임을 네가 이렇게 잘할 수 있냐?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아빠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대로 같은 모양이 두뇌에 만들어지는 것이 뇌 발달이다. 그러면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에 지금 뭐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아빠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두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뇌를. 자, 두뇌를 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책을 읽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 하죠?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지으면 오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이러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두뇌에다가는 계속 뭘 만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뇌에다가는 오락실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 무엇을 선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 크기가 왜 줄어드냐? 그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스마트폰은 두뇌의 모양을 줄이도록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작동되는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댓글창에다가 퀴즈에 대한 답을 쓰시면 여기 우리 방배 뉴스센터에서 선물 드립니다. 답을 쓰세요. 자, 답을 쓰시고 이유를 꼭 쓰셔야 돼요.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맞아야 돼. 이유. 자, 갓난아기 이제 태어나죠. 뱃속에 10달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바깥쪽 뇌, 이 대뇌 피질에 시냅스들이 갓 태어난 아기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많다. 이유는 어째서? 적다.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바깥쪽 뇌 시냅스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 적다. 예. 와. 예. 적다. 많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남기기. 적다가 조금 더 많네요. 네. 좋아요. 적은 이유들이 아주 정확한 이유를 잘 쓰고 있고요. 네, 정답은 적다입니다. 이유는 한 개 없어서.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시냅스, 자,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아기가 뱃속에서 뭘 하다 나왔길래 너는 이렇게 시냅스를 많이 갖고 있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게 시냅스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시냅스가 별로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대답해 주신 존 장이라고 하신 분 있죠? 적다? 사용을 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아서는 조금 부족한 대답이고요. 한 개 없어서가 더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답하셨기 때문에 당첨이고요. 뇌 주름이 아직 생성이 안 돼서도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름이 형성이 안 된 게 아니라 시냅스가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거야. 왜 주름이 없냐? 그러니까 적다. 아직 경험한 게 없어서. 아직 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추려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의 밀도가 희박합니다. 당연히 없죠. 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뇌활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멀뚱멀뚱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눈앞이 얼쩡얼쩡해요. 애기들이 생각해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막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쟁이들이 되잖아요. 따라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뇌에다가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제 빽빽해집니다. 시냅스 밀도가 빽빽해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왜 3살 딱 돼보세요. 얼마나 의견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지.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기 시냅스가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면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예,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있어 없어요? 있죠. 정글북 같은 이야기, 늑대 소녀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할 때 더 자주 짖는다는 옥사나. 그녀는 짖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했습니다. 3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로부터 버려진 옥사나.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찾은 곳은 인가에서 떨어진 개우리. 그때부터 옥사나는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개무리 속에 살았습니다. В такой же комнате там же, в той группе, вот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А вот внешнее поведение в ребенка было видно, что она, с тарелки кушала, она сливала в первое и компот, и второе, и без ложки, как по собачьи лапки вот это вот. Но она быстро это восприняла, очень быстро. Но повадки собачьи у нее. 보호시설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 토미. 녀석의 모습이 보이자 옥사나가 개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 토미과 옥사나는 서로 뒤엉켜 장난을 칩니다. 옥사나는 개처럼 짖기까지 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친구 발견 당시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개였어요? 사람이었죠? 분명히. 근데 말을 사람처럼 해요? 개처럼 해요? 개처럼 하죠. 먹는 거는요? 입는 거는요? 분명히 사람이잖아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고요? 네, 개의 행동 방식이. 우리는 뉴런. 우리는 여기 뉴런이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뉴런이 700억 개라서 저러고 사는 게 아니라 뉴런은 둘 다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만들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시냅스를 만든 거죠.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뇌발달은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뇌를 발달시켜야만 그 동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는 태어나면 그냥 개입니다. 그가 누구랑 살든 어디 살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사람들 될 수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겉봐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인지. 뭘 봐야 된다고요? 그가 어떤 시냅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기들이 잘 따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잘 자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2mm에다가 열심히 엄마 아빠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따라했잖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거울신경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울신경은 뭐냐면 제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를 찍습니다. 또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나나 먹을 때 뇌활동과 바나나 먹는 걸 볼 때 뇌활동. 봤더니 뇌사진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깥쪽 내 1000억 개 뉴런들에는 전부 거울이 달려있더라 하는 거예요. 거울이 달려있어서 따라했다는 거죠. 자, 거울이 달려있다는 게 뭔지 잠깐 한번 보자.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뉴런이 있고 그 뉴런에는 거울이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 시냅스를 만드는 게 두뇌 발달인데 시냅스를 만들려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발달의 첫 번째 도구는 따라할 대상이 두뇌 발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거울 유련이 말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요, 아이한테 맨날 인상을 쓰고요, 맨날 무거직상을 하면서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이러고 애한테 맨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아이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죠.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는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유런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따라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자꾸 싸우면 안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잘 싸워서 항상 좋은 감정과 좋은 컨디션 가운데 좋은 표정으로 좋은 말로 아이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 뭐 이러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유모차에 앉았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네, 아빠 걷는 뒷모습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하고 있죠? 아이는 밥만 먹고 있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엄마 아빠의 경험과 아이의 경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경험이 다르면 시냅스 모양도 달라야 되죠. 그런데 아이의 뇌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거울. 그러면 세 사람의 경험과 선택은 뇌 속에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 봐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지금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어떤 형태로 대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잘 싸우는 엄마 아빠가 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아이한테 책 읽어라, 책 봐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라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디스플레이만 하세요. 디스플레이만. 보고 있어요 좀.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책 읽는 걸 보고 있으면 여기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을 꺼내서 읽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정에 많이 머물러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두뇌를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부모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균형 있게 잘 살아내면 그것이 두뇌 발달에 가장 좋은 도구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뇌는 어떻게 그러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하냐는 걸 봤더니 움직임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는요, 아무리 움직여도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와일드 펜필드라는 그 신경학 의사인데, 이 사람이요, 뇌를 수술하면서 보니까 뇌를 만질 때마다 신체 어딘가도 움직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의 운동 감각 영역들이 신체 일부 어디로 다 연결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뇌를 한번 꼼꼼하게 찔러가면서 지도를 그려봤더니 우리 뇌의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돼 있고 25%는 입과 혀로 연결돼 있고 15%는 양발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70%는 어디로 집중돼 있다? 손과 입과 발로. 우리 몸의 신체 구조는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써도 뇌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늘 손을 움직이면서 입을 움직이면서 발을 움직이면서 그것이 뭐 하는 중이다? 두뇌를 발달시키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 갖고 놀 때 보세요. 조용히 노나요?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가만히 안 있죠.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놀죠. 이것은 그들이 두뇌를 자극해서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엄마가 스마트폰 보여줘 보세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손 움직이 안 움직여요? 발 안 움직이죠? 엄마가 자꾸 스마트폰 아이한테 디미는 이유가 뭐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는 것은 손과 입과 발을 강제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손과 입과 발을 묶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뇌에 시냅스 모양이 안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인기더라고요. 유모차를 태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엄마 아빠는 자연을 관찰하는데 애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손과 입과 발이 묶어놓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해 볼까요? 이 비싼 자동차를 사줬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이 아이가 저기 스마트 기기가 없었다면 저 아이는 지금 저 자동차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엄청 시끄럽겠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별소리 다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인데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요.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편리하기 위해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두뇌 발달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아동학대입니다. 너는 지금 이 결정적 시기에 두뇌를 발달시키면 안 돼! 이러고는 묶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어떤 엄마가 손발, 입 테이프로 막아놓고 손 묶어놓고 발 묶어놓고 키운다고 해보세요. 아동학대라고 당장 전화하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상태는 두뇌에게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두뇌는 그럼 어떻게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냐면 이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야.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몸도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 먹고 칼슘 우유막 먹으면 키 커요? 안 크잖아요. 나는 크고 싶은데 왜? 성장판이 이제 닫혔어요.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한 페이지 여러분은 아직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저처럼 50대 후반이 되면요. 한 페이지 넘기는 순간 앞에 있는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를 경험하면 시냅스가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험을 해도 잘 안 만들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요거를 찰흙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들한테. 찰흙을 문방구에 사다가 딱 개봉하면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개봉한 지 한 달 된 찰흙을 딱딱해져 있는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려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뇌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13살 정도까지는요. 정말 갓 개봉한 찰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바로바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착각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3살, 5살 때 무슨 착각했어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우리 뇌는 어릴수록 시냅스의 가소성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양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개봉한 지 한 달 된 찰흙 상태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빠가 스마트폰을 해도 뭐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책을 읽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아들이 책 보고 있으면 아들 아빠가 책 읽어보니까 효과 없더라. 너 책 보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빠는 어차피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그 책도 못 읽지만 게임을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본다고 해서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넓게 보면.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딸은 스마트폰을 하는 대로 오락실이 먼저 시냅스로 지어지는데 허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정적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쓴다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사소통과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는 언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늑대 소녀 보셨지만 말 못하잖아요. 사람이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면 말을 하려면 여기에 말하는 모양의 시냅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냅스 어떻게 만든다고요? 자기가 직접 선택하고 경험해야만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맨날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 정보를 의미로 막 바꾸는 거야. 소리를 의미로 뇌에서 바꿀 때마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으면 아이는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뇌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집중하겠죠. 그럴 때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언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뽀로로 어떨까요? 뽀로로도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냅스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영화를 본다고 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미국 영화 나옵니다. 영어로 소리가 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잘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자막을 보고 있습니까? 한글 자막을? 한글 자막 보죠. 왜요?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한 거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을 보는 게 우리는 영어로 듣는 것보다 편해. 그러니까 자막을 봐. 근데 옆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있다면 그는 한글 자막이 편해요? 영어 소리가 편해요? 영어 소리가 편하죠. 그럼 그 사람은 뭘 듣고, 뭐에 뇌가 집중하고 있어요?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데 집중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같은 내용을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의 뇌 상태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뽀로로를 볼 때는 그 소리 정보를 의미로 바꾸는 거는 엄마처럼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화면은 어때요? 엄마보다 10배 자세히 보게 돼 있어요. 그때는 시각이 되게 예민한 상태라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 정보를 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발달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빠분들 특히 아이들 책 읽어주세요. 저녁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저는요 매일 저녁마다 저녁밥 먹는 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저는 일주일에 3-4알씩이요 저녁밥 먹는 걸 까먹고 못 먹어요. 뭐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는요 절대로 저녁밥 먹는 걸 까먹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저녁밥 먹는 걸 까먹지 않도록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동일하게 까먹지 말고 저녁밥을 챙겨본 것처럼 아이들 집에서 책을 읽어주라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들. 오늘 깜빡하고 저녁을 못 먹었네? 그런 날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책 안 읽어줘도 돼요. 근데 저녁밥을 챙겨 먹었으면 자, 아침은 잘 먹어야 됩니다.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점심도 잘 먹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오후에 일하려면. 근데 저녁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할 일이 없는데 왜 밥을 먹죠? 배만 나오는 밥을 왜 먹어야 된다고요? 예, 자녀들 책 읽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녁밥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밥을 먹는 목적은 이 밥 먹은 에너지로 아이들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다. 책 읽어주기 싫으면요 저녁밥을 아예 드시지 마세요. 밥값은 뭐다? 저녁 밥값은 책을 그것이 아이 안에 두뇌 언어라는 영역들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언어를 발달시키려면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경험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질문하고 답하기를 해야 돼요. 소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관계 맺기인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길 가는데 저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처음 보는 술 취한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여러분 막 쫓아가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막 귀 기울여 들어요? 관심 없잖아. 왜? 상관없는 소리는 뇌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뽀로로 볼 때 보세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대답해주고 갈까요? 이렇게 그냥 갈까요? 내 질문에 한 번도 쟤는 대답해 준 적이 없어요. 또
내가 뽀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딴짓한다고 뭐라고 화내왔네요? 안네.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뽀로로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값을 의미값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엄마들은 또 착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우 소장님, 우리 애가요 뽀로로로 말을 다 배웠는데요. 이래요. 또 애들이 또 이상하게도 뽀로로를 보고 나면요 뽀로로 한 소리를 또 다 읊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우리 애가 말 배웠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뽀로로로 말을 배운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소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아이들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에 가보면요,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선생님께 말씀을 시작하시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은 나의 누구예요? 선생님. 그럼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있죠. 그럼 관계 있는 소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미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선생님 말을 딱 시작하면 동시에 자기도 말을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걔가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래요. 항상 상관없이 말을 해요. 교실에 그런 애들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자, 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제가 요약해 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로운 말소리가 그 아기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진짜 사람들로부터 나왔을 때만 때늦은 학습이 가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는 같은 소리를 녹음기나 비디오를 반복적으로 제시해도 아무런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뇌에서는 학습이 일어나려면 상호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유튜브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이 상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혼자놀이입니다. 이 혼자놀이의 핵심은 역할극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갖고 놀면 보면 혼잣말로 계속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게 역할놀이거든요. 이 역할놀이는 언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설거지 되니까 뽀로로 봐. 그러면 역할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뽀로로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심심해서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가 언어 발달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언어 발달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임상적으로도 확인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 2세 아동 180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TV 스마트폰을 2-3시간 보는 아이들은 언어 지체 위험도 2-3배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도쿠 대학에서도 보니까 TV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측두엽이 손상되어 있는 거예요. 측두엽이 바로 뭐예요? 언어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여기가 발달이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경험해야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너는 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막 이래요. 사람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여러분, 사람이라서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냅스 모양을 만들어 놔야 그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맨날 스마트폰 이러고 살고 있으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시냅스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 딴소리라고, 학교를 아무리 다니고 학원을 많이 다니면 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것이 두뇌 과학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경험과 선택을 하냐는 곧 두뇌의 모양을 만드는 거다. 시냅스라는 모양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는 대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별짓을 다 한다는 것은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무기력하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의욕도 없잖아요. 안타깝죠.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빠르고 편하고 쉬운 거에만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두뇌 안에 시냅스가 다양한 모양을 안 갖고 있어서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 시냅스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요. 진짜 많은 애들이 유튜버 되겠다 그래요. 저 꿈은 유튜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백만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지구상에 유튜브라는 게 있었나요? 여러분 그들이 유튜브 봐서 유튜버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결정적 시기에 뭐하고 살았을까요? 별짓 다 했던 거예요. 별짓 다 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생태계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별짓 다 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로입니다. 유튜브 본다고 유튜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심심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 뭐 여러 경험들을 할 기회를 선택해야 뇌에서 그 시냅스도 만들어지고 운명도 개척해 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더군.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 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처음 발견했을 때 처음 혀로 핥았을 때 혀가 바로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네요. 근데 이게 만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혀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이제 나중에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얘 감각이 있어 없어요? 감각이 무뎌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요. 할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다고요? 목숨,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게임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대가 지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시냅스의 가소성, 두뇌 안에 시냅스가 모양 만들기를 할 때 그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크기가 3분의 1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시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낚시하듯이 이거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잡으셔요. 지금 이제 노멀이라고 그러죠. 왜 새로운 일상이냐?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없었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과거에는 만남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비난받는 일이에요. 만나는 게 눈총받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컨택 접촉 못하게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인터넷을 많이 하면 아유 저거 저러다 사람 되겠나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만남도 교육도 경제도 문화활동도 종교활동도 다 인터넷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미디어와 거리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왜 문제가 되냐? 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화장실 갈 때 손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잠자러 갈 때 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손에 쥐어주면 학원 갈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잠자러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폰을 가족 보관함 같은 데다 잘 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딱 집에 들어오면 주세요 해서 부인 아내가 남편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보관함에 딱 두고,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보관함에 두고, 일정 장소에 두게 하고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갖다 놓고, 손에서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이 부모와의 유대관계나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1번은 잘 보관함을 써라. 자, 두 번째, 시간대를 설정하세요. 이 시간대는 우리 가족 누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몇 가지 같이 합의해서 정하세요. 이를테면 식사 시간. 자, 가족이 밥 먹으러 올 때는 스마트폰 손에 들고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을 가정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살피고 음식에 집중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런 행위 자체가 두뇌 시냅스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밥 주면 어떻게 해요? 고개 쳐박고 그냥 먹잖아요. 왜? 그들은 밥을 어떻게 먹느냐와 시냅스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밥을 개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 그 다음에 잠자기 2시간 전, 1시간 전은 누구도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를 가정에서 프리 시간,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하루 중에 시간대를 만들어서 가족과의 삶을 살려놔라. 이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녀의 손은 가능한 한 투지폰을 쓰게 하라는 거예요. 전화 문자 되는 공신폰을 쓰게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를 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같은 SNS 컴퓨터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다만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컴퓨터를. 그래서 시냅스를 모양을 만들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통화 수단으로만 쓰게 하고, 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여러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은 PC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쓰게 하라. 이것이 언택트 세 가지고요. 그중에 여러분 할 걸 좀 고르시고, 두 번째, 그럼 어쩔 수 없이 온택트 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절제하냐? 절제하는 방법이 있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아이들 방학생활 시간표처럼, 방학 때문에 시간표 만들잖아요. 미디어 생활 시간표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컴퓨터로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고, 수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TV로 뭐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에만 사용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생각하시면 돼요. 욕망과 필요. 그러니까 need와 desire예요. 자, 스마트 기기나 모든 기기들은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욕망은 어때요? 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없으면 미디어는 얼만큼 쓰게 된다? 필요한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밤 새는 거죠. 원하는 건 밤을 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천 기록장을 꼭 쓰게 하세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접속했으면 시작한 시간, 끈 시간, 사용한 내역, 뭘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물, 그 다음에 총 시간, 이거를 항상 기록장에다가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세요. 시작 시간을 쓴다는 것은 시계를 본다는 뜻이에요. 끝 시간을 쓴다는 것도 시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시계를 보면서 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안에 절제하는 마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 그게 시냅스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공책을, 표를 만드세요. 보세요. 날짜 쓰시고, 오늘 날짜 쓰시고, 컴퓨터 뭘로 했는지, 컴퓨터로 했는지, 스마트폰으로 했는지, 패드로 했는지 쓰시고, 시작한 시간, 그 다음에 뭐 했는지, 무슨 게임을 했는지, 그 다음 끈 시간, 총 이용 시간, 이런 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
아이들도 이거는 내가 필요한 만큼 약속된 만큼만 쓰는 거야 라는 것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온택트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특히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마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시간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또 1시간 설정해 놓으면 1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그냥 꺼져요. 그러면 엄마랑 컴퓨터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제 1시간 되면 아이가 끌까요? 안 끄죠. 안 끄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싸움이 나죠. 그런데 컴퓨터가 알아서 꺼지면 엄마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컴퓨터랑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1시간 아이들에게 인강하라고 열어주면 아이들은 55분 동안 게임하다가 딴짓하다가 55분 지나서 인강 들어가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 됐는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꺼지면 어떡할까요? 인강부터 빨리 해치워야 돼요. 꺼지니까.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패밀리 링크라는 걸 꼭 가세요. 이 패밀리 링크고 또 아이폰은 스크린 타임인데 자, 이 2가지를 세팅해 놓으면 어떤 거냐면 부모폰과 자녀폰이 동기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 동기화 뜻 아세요? 동기화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자녀의 폰에다가 시간 설정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폰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아이랑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안 하기로 약속을 하면 그래 우리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여기다 폰 세팅한다. 세팅을 하면 밤 10시가 되면 자녀 폰에서는 10시 이후에는 데이터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이런 앱을 많이 써서 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런 채팅 앱은 안 돼. 그리고 엄마 폰에 아이가 설치한 모든 앱이 엄마 폰에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우리 이거는 이번 주는 하지 말자 하고 딱 세팅해 놓으면 아이는 그 앱에 접속이 안 되는 이렇게 동기화가 그런 뜻입니다. 이 버전만 안드로이드나 애플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저거를. 뭐 배경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하니까 이런 것을 도움을 받아야만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택트. 이제 남은 시간 뭐가 중요하냐?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이 관계 맺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최고의 백신은 결국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상생활도 같이 하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또 뭐 같이 장도 보러 가고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아이들 안에 미디어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소개 몇 개 해드릴게요. 제가 쓴 이 게임 절제력은 주로 아들 두신 분들, 우리 애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이런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보시고 여기 매뉴얼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그 자녀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문제다 이런 분들은 오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지학센터에서 나온 이것은 연령대별로 미디어 셧다운이라는 이 책은 영유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연령대별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쭉 그 매뉴얼처럼 써놨으니까 이 책 보시면 구체적인 지침들을 많이 좀 얻을 수 있고 생활 실천 지침들을.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아이들 안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디어 때문에 생기는 주의력 문제,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를 써놓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기회 될 때마다 좀 찾아서 보시면 참고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짧게 오늘 한 강의들 많이 비롯해서 많은 강의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질문한 거, 질의응답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한 5분 정도 여러분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좀 받은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개 잠깐 스크린해 볼게요. 자, 스스로 온라인 중독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디지털 기기를 가져가는 아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앞으로 사회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하셨어요. 자, 이거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순입니다. 자, 앞문장은 자제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져간다. 이거 중독입니다. 그러면 중독된 것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중독됐다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된 상태라면 밑에 게 의미가 없는 말이고 또 밑에 게 의미가 있으려면 중독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중독되기 전의 단계예요. 이 아이 이런 상태라면 이미 중독이 깊기 때문에 균형을 논할 때가 아니고 중독을 치료할 때입니다. 치료 어떻게 하냐? 접근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술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자라면 뭐부터 줄여요? 알코올 접근부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택트 있죠? 그 언택트부터 잘 사용하시고 온택트 정확하게 지키시고 이 두 가지를 먼저 실행하시면 저렇게 중독으로부터 했던 문제들이 해결가 될 것이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압수하고 이제 뭐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해도 되냐? 좋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계속해야죠. 사실 안 주고 싸우는 것보다 주고 싸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줘도 싸워야 되고 안 줘도 싸워야 된다면 안 주고 싸우는 게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계속하는 거 중요한데요. 계속하되 아이 안에 스마트폰 게임을 못하는 것이 엄마 때문이라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어차피 도구예요, 도구. 근데 엄마는 아이에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일개 도구나 수단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엄마가 우려하는 걸 자기도 공감하고 그래서 게임하고 싶은 건 너무나 하고 싶은 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의 그 시기에 맛을 봤는데 게임이나 스마트폰 못하게 하는데 뺏었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걔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하는 거를 자기와 싸워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분노로 나오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서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막 분노하고 엄마랑 진짜 왼수가 되고 이러면은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아이가 잘 버티고 있으면 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좀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로 인해 핸드폰으로 원격 수업을 듣게 되면서 유튜브 게임 세계에 빠졌어요. 요즘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맘이라서 하루 종일 뭐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난감해요. 예, 맞습니다. 난감합니다. 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 아까 알려드린 그 구글에서 만든 앱이랑 애플에서 만든 앱을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잘 써서 아이가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바꿔야 되겠죠? 뭘 바꿔야 될까? 아까 가르쳐 드렸죠? 자,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약속을 정하라는 거예요. 시간 약속 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잘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기록장을 쓰라는 거죠. 요거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락한 시간 외에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조금 해서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게임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24시간을 해도 부족한 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것에 잘 돌리는 거 노력 열심히 하시고 게임 줄이고 다른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사전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제가 답을 다 드린 것도 같은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지금 뭐 간단한 질문 올리시면 제가 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혹시 나는 이것 때문에 좀 개인 상담이 필요해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요. 네이버 지식인 있죠. 네이버 지식인은 다 아실 텐데 거기에 엑스퍼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상담 창구를 개설해 놨어요. 지금 이제 모바일만 그 지원되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를 누르시면은 생활, 육아 들어오시면 저기 권장이 있죠. 권장이 가운데 보이시죠?
거기에서 클릭하시면 저랑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도 사용하고 하셔가지고 상담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오늘 준비한 건 다 했고요. 강의 평가 설문지를 이메일이나 URL로 발송해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해서 주셔야 여기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부모님들에게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주시고, 예, 자, 아까 5개 질문 중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질문들 안 하시네, 아무도. 그러면 자, 이것으로 예, 제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사회자분께 여러분들 안내하기 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교육은 방배 유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정 정해지는 대로 다시 저희가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차 때 뵙겠습니다.